내가 하면 무조건 대박날 줄 알았어 라고 써있네요. 제목에서도 보실 수 제목을 보고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첫 번째 스타트업은 제가 그쵸, 성공해내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든지 그 제품을 시판해보고 싶은 게 되게 제 그 당시에 어떤 목표, 욕심, 그리고 꿈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물건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손이 불편해서 스스로 양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뭐 의미도 있는 부분이었고 치과 의사분과에서 실제로 현업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그 페인 포인트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이 되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품만 나오면 시장에서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때 어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CTO 포지션으로 일을 했던 건데 C레벨 자질이 충분히 안 됐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돌이켜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끊임없는 성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초보 운전에서 너무 이제 어려운 길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 물론 뭐 쉬운 것만 하는 게 스타트업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보여줬던 장표대로 실제로 일이 이렇게 벌어졌었거든요. 개발 과정 그리고 상용화 과정이 이 장표 하나에서 표현되는 요거대로 다 벌어졌었고 물론 그 당시에 저희는 이렇게 앱 기반으로 작동하는 디바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 쳐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 둘셋 다섯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특히 막판에 어쨌든 간에 시제품이 다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막판에 이 NPA 단계에서 인증해서 막혀버릴 줄은 또 몰랐으니까 참 인증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거기서 또 그렇게 어떤 절망감도 느꼈었고 기술 이 윗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 기술에 대한 거였죠. 이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네 개는 이제 기술에 대한 거고 요거는 이 바깥에 있는 건 영업이나 법률에 대한 건데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이슈들도 엄청 중요한 게 많구나. 처음에는 기술만 좋으면 또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제 제품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 요거만 있으면 된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외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잘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한 2년 정도 그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맞닥뜨렸던 문제들을 좀 카테고리로 나눠 보면은 이렇게 6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보면은 기술 자체는 사실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술은 제가 다 구현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작동은 다 됐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양산도 아마 하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웠던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 요 나머지 부분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때 처음에 이제 그 치과 의사분이랑 같이 하기로 하고 한 앞에 1년 정도는 투자 없이 그냥 최소한의 어떤 예산 자원만 가지고 진행했었고 그때는 저희가 우리나라에 이제 창업 생태계를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 이제 무슨 뭐 땡땡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약간 이런 데가 있어요.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있고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냥 뭐 서울센터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인천센터에서 이제 약간의 도움을 지원을 받았죠. 그때 인천센터에서 뭐 입주 공간도
이렇게 해줘서 거기에 이제 오피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인천센터에서 지원하는 뭐 이제 시제품 개발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거 조금 조금씩 수행을 하면서 이제 야금야금 진행했는데, 역시 이제 총알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일은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간신히 이제 해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금을 적기에 잘 조달을 해야 진도를 쭉쭉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그냥 사부작 거리면서 시간만 가더라고요. 그거를 하나 느꼈던 부분이 있었고, 시간은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자원 중에 하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늘리는 효과를 내는 게 이제 이 인력인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총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을 빼도 그래도 뭐 한 열 몇 시간 되겠죠? 근데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늘리려면 결국 사람이 나와야 되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끝내야 되는데 한 40시간 들어가는입니다. 그럼 최소 한 4명 있어야 되는 거죠. 3, 4명 정도는 있어야지 혼자서는 죽어다 깨라도 못하는 거죠. 그죠? 이 인력에 대해서 얼마나 이거를 통제를, 내가 얼마나만큼의 그러면은 자원이 필요해서 얼마만큼의 인력을 써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인력이라는 게 또 사람만 갖다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떤 스타트업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시너지가 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뽑았어,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팩터만 나게 되지 않겠어요? 일도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처음에는 초보니까 마찬가지로 뭐 어리버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잘자잘한 사고들, 문제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만드는 문제들에 의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문제도 분명히 처음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얼마만큼 내가 필요로 하냐, 요거를 좀 추산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걸 제가 느꼈고, 지금 있는 스타트업에서도 경험하는 거긴 한데, 그걸 안다고 해도 또 결국 사람을 못 뽑아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시장에, 구인 시장에 실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개를 원한다 했을 때 진짜 한 두세 개 정도만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같고, 그 역량에 대한 거는 나머지까지 다 있으면 무조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팀원으로는 또 조인을 그렇게 잘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 기왕에 처음이면은 이제 지인 베이스로,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어떤 뭐 취업 포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창업을 하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들을 누가 잘 취합을 해서 이런 문제는 이 사람이 적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형태로 좀 만나는 게 그나마 좀 성공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닥터픽이라는 첫 번째 스타트업에 갔던 것처럼 그 치과 의사분도 사람을 뽑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단순히 한 가지 능력을 원하는 건 아니었겠죠. 되게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다변수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때 박사님께서 여기 김두곤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그래도 100% 합당하지 않아도 제법 핏이 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갔으니까, 보통 이렇게 지인 통해서 소개받는 형태로 이제 구인구직이 이루어지는 게 스타트업 초반에는 이제 가장 인력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첫 번째 스타트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이후로 좀 아는 사람 뽑거나 이런 게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 당시에 그 이제 채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대표님이랑 좀 이견이 좀 있었고, 연봉 테이블이나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을 거냐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 행정 법률 이 부분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처음에는
특히 이 기술 베이스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이거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새로운 기술을 출시한다는 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많습니다. 법이 허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행정적으로 제반 사항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거 준비를 해서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잘 사용하던 서비스였는데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타다라는 서비스 기억나시나요? 결국은 이 법률 행정 리스크를 극복을 못해서 그 회사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택시랑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제도권에 잘 편입이 돼서 법률 행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던 서비스였고, 타다 같은 경우는 그 타다 드라이버가 택시 기사는 아니었잖아요. 자동차도 택시 회사 자동차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저는 고객의 입장으로는 사실 타다 사용하면서 상당히 만족했었고, 한동안은 택시를 아예 안 타고 타다만 타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가족들이랑 뭐 외출한다거나 나들이 할 때도 막 타다 타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서비스가 좋고 기술이 좋아도 법률 행정이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면은 서비스가 고객한테 전달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 부분도 되게 비즈니스가 성립하는데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태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고객한테 가치를 전달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 도움받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구강세정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력사들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저희는 뭐 제조 인프라나 시설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대부분의 제조는 다 외주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산을 했었어도 아마도 사람을 뽑아서 사람이 직접 조립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 생산을 했어야 됐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회사랑 같이 일을 할 거냐, 만약에 진짜 운이 안 좋으면 그 사례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체나 협력사가 이 개발사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이제 훔쳐가서 자기네들이 팔아버리는 일이 분명히 생길 그 리스크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뒤통수 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협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요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엄청 중요하고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 근데 간과하기도 되게 또 쉬운 것 같아요. 평소에 간과했다가 나중에 발목 잡는 일이 꼭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스타트업의 경험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도 한 2년, 앞에 1년 정도 손가락 빨았는데 열심히 막 잘 힘들었지만 물론 성과 없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회 같은 데 열심히 다니다가 한 1년 정도 전시회 다니니까 거기 전시회에서 이제 투자자분을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 투자자분 만나서 회사가 투자까지 그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했었던 거. 그래서 투자금은 회사가 나름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한 자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 가지고 제품 상용화하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어떤 실무적인 애로사항들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제 수행을 적기에 하지 못했고, 시제품까지는 어떻게 참 만들어서 그래도 이대로 이제 양산만 하면 되는 상태까지는 그래도 도달을 했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도무지 기약이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퇴사를 고민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르고 학교로, 그 당시에는 이제 졸업하지 않은 상태로, 박사 학위를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또 그 부분이 마음에 있었거든요. 학위를 맞춰야 되지 않냐.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학위도 못 마치고
목표한 제품의 출시도 제때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제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스타트업은 제가 이제 어, 그만하는 걸로 하고 퇴사를 하게 됐죠. 처음에 이제 조인할 때 뭐랄까 저도 스스로 많은 책임감을 좀 부여받고 싶어서 굳이 일부러 막 등기 임원으로 해서 지분도 뭐 종주로 받고 있었고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도 좀 되게 위험했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어떤 권리나 이런 거 다 그냥 기존의 그 대표님한테 다 다시 넘겨드리고 그리고 깔끔하게 물러나는 걸로 결심하고 이제 첫 번째 스타트업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시켰죠. 그게 2018년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018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쓰라림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복귀를 해봤고 스스로 거기서 얻은 교훈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그 달의 뒷면이란 말이 있죠. 항상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인데 보통은 이게 스타트업 관련해가지고 뭐 컨텐츠라든지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 보면 다 약간 밝은 얘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밝은 쪽 얘기보다는 사실 이 달의 뒷면 어두운 쪽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좀 더 참신한 시각을 또 줄 수도 있고 이런 학생분들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스타트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꿈꾸는 분들한테 너무 막 무조건 낙관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생 한 번이라서 분명히 어떤 위험성이나 리스크 같은 게 생각보다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분명히 알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정말로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제가 느꼈던 경험보다는 조금 더 덜 당황스러운 상태로 좀 그 어려움을 맞이하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인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잘 아는 게 많이 없었고 주변에 이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조언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어려움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도출된 교훈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죠. 창업을 하게 되는 계기들이 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런 것도 다 좋은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일이 비즈니스라는 게 잘 됐을 때 추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처럼 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런 게 다 이제 좀 뭐랄까 희미해지고 고생했던 일이랑 가슴 아픈 일만 좀 이제 많이 기억에 남게 되죠. 첫 번째 교훈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창업가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물론 후천적인 노력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예술가나 운동선수들도 타고나는 이제 어떤 선천적인 재능은 극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후천적인 노력,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갖춰야 되는 것들. 그래서 좀 창업가에 맞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크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위험 부담하면서 어떤 일을 이뤄낸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고생을 하냐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뚜렷한 주관이 있지 않는 상태로 창업에 어영부영
창업신에 어영부영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내가 언젠가는 뭐랄까 갈 길 잃고 방황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디 봅시다. 이 창업가에 그러면은 걸맞는 자질이라는 게 뭘까? 갖춰야 되는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5가지 정도로 어떤 서적에서 분류를 해놨는데 요거에 저한테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공유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 없으면 창업을 하면 안 된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어려움 중에서 자금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실제로 결국 돈이 없으면 일은 못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정말 큰 돈을 말하는 거는 또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동양미래대 학생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이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학생들이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일단은 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자기 한 몸만 잘 건사하면 되거든요. 제일 좋은 환경이면 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사실 뭐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상황 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즈니스를 한번 트라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어.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가족, 자녀가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참 이 비즈니스 수행하기가 더 어렵죠. 최소한 그들의 생활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로 일을 진척시켜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많이들 꿈꾸고 추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시제품이 나오고 이렇게 계획이 섰다 했을 때는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투자 받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돈에 또 투자라는 게 내가 원하는 시기 적기적소에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일상을 영위하면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조달을 할 수 있거나 또는 해놓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 나는 뭐 투자 받을 거야, 투자 받으면 다 해결돼 하고 막 배수진 치고 하다가는 이게 참 인생이 참 괴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일하려는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저도 사실은 첫 번째 스타트업 했을 때는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진짜 다 잘 안다고 하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해 가면서 알게 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그때 이제 경험했던 협력사 일부랑은 지금도 이제 좋은 관계로 제가 이제 그때 사장님들이랑은 그때는 고객과 협력사 관계였지만 지금은 그냥 뭐 동료와 동료 관계 또는 뭐 선후배 관계 같은 느낌으로서 이제 지내긴 하는데 어쨌든 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모르게 되면은 그 일에 딱 착수해서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마주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를 스스로 궁리해서 극복하는 건 되겠지만 이거를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까? 내가 이거를 누구랑 같이 해야지 그리고 더 안전하고 정확하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에서 그 산업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만드는 어떤 가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전달되는지 제품을 만들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 고객의 손까지 넘어가는데 뭐 요새는 물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그런 플랫폼 유통 플랫폼 잘 돼 있어서 내가 뭐 직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직판을 하는 것만이 또 이제 유통 채널이 전부는 아니다 보니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혼자 다 해결을 하기가 독립적으로 해결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기왕이면 같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쓰는 상황 속에서 좋은 사람들이랑 일을 진행을 시켜야지 빨리 좋은 퀄리티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서 무작정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 수업료를 많이 내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쪽 사람 모르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서 그 생태계를 좀 파악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꾸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업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회사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 또는 정말 뭐 평판이 안 좋아서 걸러야 되는 회사들 그런 사람들 잘 걸러내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close라는 뜻이 이제 협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협상을 할 줄 모르면 창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윈윈도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그냥 상대방도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은 내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의 항상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그 과정에서 파트너도 잘 되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신나게 일을 하고 자기 회사보다 남존 일만 시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내가 얻어야 되는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안 상태로 일을 수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고생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는지 도대체 얼마를 벌었냐. 최소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면 운영비랑 직원들 월급도 당연히 다 저의 의무니까 제공하면서 저한테도 이익이 남아야 이게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뭐 투자 받아서 뭐 투자금으로만 이렇게 뭐 운영을 해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정확한 협상을 할 줄 몰라서 항상 협상 카운터 파트너에 계속 끌려다니는 식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사실 그렇게 좋은 창업가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 협상 파트너를 대상으로 나의 이익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과연 누가 힘을 도와주고 일을 도와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가능하면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팀이 최대한 많은 결과물을 가져가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을 텐데. 네 번째는 더 많은 자유시간을 원하신다면 창업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크게 공감을 하는데 사장님들은 되게 뭔가 꼭 사장님이니까 뭐 출근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막 되게 여유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제가 경험한 창업 과정 속에서 실제로 첫 번째 스타트업 할 땐 제가 너무 과로를 심하게 해서 나중에 퇴사하고 좀 번아웃 걸려서 좀 그거 빠져나오느라고 고생할 정도로 일을 많이 했었어요. 건강도 좀 안 좋아졌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주말이라고 해서 일단 출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출근을 안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이 맴돌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저렇게 탁 내려놓고 뭐 경치 좋은 데 가서 책 보고 이러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뭐랄까 워라밸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는
뭐랄까 나만의 시간이 중요하고 자유 시간이 중요한 이런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창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내가 이런 물론 이렇게 자유 시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나의 의지랑 관계없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워크홀릭처럼 막 잠자는 시간 빼고만 일 계속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워라밸은 하여튼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워라밸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나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워라밸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창업가는 결국 그게 잘 됐을 때 그 일이 잘 됐을 때 자기가 제일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왜냐면 지분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만큼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직원들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소위 말해서 오토 돌리는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기존에 없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세상에 선보여야 되는 어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풀어야 되는 문제도 남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내가 당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고 복잡하고 솔루션 찾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시간은 한동안은 거의 없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도 마음이 되게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적으로 좀 약하다 이랬을 때는 체력을 좀 키우는 걸로 같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문제가 나한테 막 들이닥치고 상당히 많은 근무 시간 동안에 일을 해야 되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막 계속적인 문제에 처하게 되는데 내가 몸이 힘들면은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또 이 창업가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속하고 올바른 정확한 의사결정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저녁 메뉴 고르는 것조차도 어렵게 느껴져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앱 서비스 쭉 보면서 이제 메뉴를 고르는 마당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여기서 의사결정을 잘못했을 때 내가 잃게 되는 어떤 가치들 그 돈이 막 걸려있는 의사결정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체력이 약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우 모르겠다 막 그냥 막 대충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회사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건 되게 자명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교훈, 첫 번째 이제 창업가가 갖춰야 되는 자질이 있고 그거를 뭐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공감되는 부분 5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잘 알아야 되는 부분, 협상력, 그리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 워라벨은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창업가를 위한 워라벨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체력.
이런 부분의 창업가의 자질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직접 뼈저리게 느꼈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에 대한 거예요. 기술이 다는 아니다. 이거는 그 되게 좀 오래된 책인데 한 20년 됐을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그 작가의 시각에 대해서 좀 말해주는 건데 어떤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게 좀 공감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성이 삼각형 안이 그 어떤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래요. 요 안에를 볼게요.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또 5가지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프로덕트가 여기 제일 위에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맨 위라는 거는 이 아래 것들이 이 나머지 4개 리걸 법률이라는 거죠. 시스템 이건 회사의 어떤 구조 뭐랄까 그말로 시스템이겠죠. 의사소통 그리고 캐시플로우 매출을 통한 현금 유동성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제품이 있는 거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비즈니스가 성립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돈이고 또 돈을 뒷받침하는 거는 이 미션이라는 거는 비즈니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목표 같은 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첫 번째 스타트업 때를 돌이켜 봤을 때 이 회사의 미션은 뭐였냐면 결국은 구강 관리를 하지 못해서 어떤 치과 위생적으로 버림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미션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치아 관리를 다 해서 나중에 이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주요 미션이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 밑을 떠받치는 게 요 5가지 요소들이라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제품이 제일 위에 있다. 이거는 좀 결과적인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결국은 팀원들 이런 일련의 비즈니스 활동들을 수행하는 팀원들과 그 팀을 이끄는 리더십, 결국 사람에 대한 거겠죠. 그 두 조직 팀과 리더십은 이 동일한 미션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이 동일한 미션 아래 팀원들과 리더십들이 협력해서 쌓아 올려나가는 거예요.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 위험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함으로써 비즈니스가 구성이 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스타트업을 돌이켜봤을 때 첫 번째 스타트업 돌이켜봤을 때는 미션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팀원이 없었다. 그 당시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회사의 직원이 3명이 저까지 보면 직원이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성원이 3명 있었는데 3명 다 어떻게 보면 리더십 포지션이었습니다. 직원이 없는 상태, 팀원이 없는 상태에서 리더십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뼈는 막았는데 왼쪽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적절하게 비즈니스가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없는 상태로 거의 한 10달 이 정도를 일을 지속시켰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그냥 정부 지원금 같은 걸로 조금씩 일을 했었던 거고 이 부분이 없으니까는 뭐 위에 쌓아올릴 그 건덕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회사에 운이 좋게도
투자를 유치하게 돼서 현금 유동성이 생기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충분한 팀원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고, 팀원들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부분이 저는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은 일이 너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저도 뭐랄까 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저한테 제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 쓰기보다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이 제품 관련된 일에만 너무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회사의 어떤 유기적인 그 구조, 포메이션이 갖춰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혼자서 우당탕탕해서 해결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뭐 하고 어떻게 일이 뭉쳐가지고 일이 어떤 구조로 돼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게 잘 없는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효율이 좀 나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고요. 진짜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구강세정기, 이제 흡인실 구강세정기였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리걸 이슈까지 그 당시에 터진 거예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되게 최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참 문제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때는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돌이켜볼 여유조차도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한 3, 4년 전의 일들을 이제 돌이켜보면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저도 상기하는 기회가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거고, 사실은 이게 저는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하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결국은 의료 쪽으로는 진출을 못한 걸로 아는데, 제가 만드는 제품이 이제 막 시판이 된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걸 리스크 때문에 제품의 방향 자체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보면 이 구조상에서 보는 이 제품을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허락을 못하면 제품이 이쪽 방향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 프로덕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기술 또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너무 이 프로덕트에 집중을 해요.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고, 이 액티비티가 우리 회사의 뭐 거의 전부인 거나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라는 거를 다시금 이제 저도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창업을 혹시 구체적으로 정말 준비하고 있고 지금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을 해보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유가 되시면은 이 도식이 도식 포함하고 있는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영어로는 뭐 Rich Dad Poor Dad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Rich Dad 사이트나 또는 제일 좋은 거는 책 사시거나 아니면 아마 학교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이거 워낙 거의 10년 옛날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어가지고 분명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술이 전부가 아니고 제품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로서 자립하려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요소들이 잘 탄탄하게 밑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자립이 되는구나.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되게 강조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막
바뀌는 게 또 많아지네요. 요새 저도 이제 스타트업실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약간 저도 이제 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지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표를 보니까 저도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다 맞다. 기술과 제품이 다는 아니야. 물론 중요한 이 중에서 안 중요한 건 없지만 이 부분 간과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금에 대한 얘기인데 투자금은 투자 유치 전에 꼭 계획하고 이거를 돈 쓰는 실행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게 회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지금 생각도 이제 다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투자 받는 게 물론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돈을 자기 돈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않으면 비즈니스 자금 문제 때문에 진행시킬 수가 없으니까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이 다가 아니다는 것처럼 투자가 다는 아니다. 투자 받고서 와 투자금 들어왔다. 그 다음에 어떤 거 할지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투자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거 맞아요. 최소한 계획은 아마 당연히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중에서 계획은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하거나 봤을 때 이루어진다 해보면은 이 계획이라는 게 투자 받는 회사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르게 계획하고 왜 현실하고 늘 다르게 되잖아요. 분명히 다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실제로 투자가 집행되었을 때 이 시행력을 바탕으로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없으면 또 참 곤란해지게 되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그림이죠. 스타트업 세계 5단계에서 요 시점쯤에서 보통 이제 MVP 있는 요 시점에서 이제 슬슬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시드나 이런 걸 유치하게 되는데 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투자금을 통해서 빠르게 진도를 뽑아내고 이렇게 J커브를 그려야 되는 게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이제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큰 투자자들이 투자사 예뻐서 투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투자를 해주고 그 자금이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고 싶은 게 투자자들의 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받은 입장에서는 빨리 회사를 성장시켜서 받았던 투자에 대해서 갚아줘야 될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투자금이 들어왔을 때 투자금을 적재적소에다 집행을 하면서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첫 번째 스타트업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금을 한 2년 정도 사이클로 해서 10억에 또는 1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산술적으로 제가 단독으로 집행해야 되는 금액을 추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2천만 원 넘는 돈을 계속 써야 돼요. 24개월 동안. 근데 야 이거 뭐 2천만 원 쓰는 건 뭐 일도 아니지. 근데 매달 써야 되고 그렇다고 그 2천만 원 아무데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용처가 있어야 돼요. 용처는 다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걸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라고 이제 투자금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적재적소가 미리 어느 정도는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을 때 뭐 어디에다 얼마 쓴다, 어디에다 얼마 쓴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태계 속에서 믿을 만한 협력사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투자만 딸랑 받아서 그 숙제가 밀리는 거예요. 그 투자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 계속 그 숙제를 안 하고 계속 숙제를 미루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만 원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달에 500만 원밖에 못 썼어? 그러면은 두 번째 달에 3,500만 원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 집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게 이제 쌓여서 제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예산 집행을 못해서 돈을 못 써서 이게 또 괴로움이 분명히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디다 쓰지? 근데 저도 문제는 많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이거 어디에다가 얼마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점 이제 관점이 막 희미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받은 그 투자금 자체가 대단히 막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시간 자원은 점점점 고갈돼 가는 거고,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물론 좋은 투자자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대부분의 투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용처랑 운용 기간이 다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돈을 부지런히 써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와, 내가 그 정도의 큰 투자금을 스스로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결단력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 그러니까 없으면 이제 그런 걸 같이 생각해서 도출할 수 있는 좋은 팀원들이 또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게 참 재밌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써있어. 야 이제 슬슬 샴페인을 좀 시원하게 하자고.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꼭대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꼭대기 스타트업 서밋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가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뭐 처음에 투자 유치하는 그 과정까지가 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팀원들 구성해서 첫 번째 선 넘어가 여기 가면 다 될 것처럼 느껴지고,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상 여기 올라가고 나니 또 다른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따라 있는데 여기를 저도 처음에 정말 못 봤어요. 근데 이 다음에 이 죽음의 골짜기는 정말로 이제 정말 일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도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일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만들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작동이 하는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지를 검증을 해내야 되는 과정인데, 여기부터 이 보면 이 죽음의 골짜기에 이제 시체들이 이제 뼈다귀가 막 쌓여 있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뒤에서 절망하게 되는 일이 아마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여기까지 못 오는 창업가들도 슬프게도 많겠지만 여기 왔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를 이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가서 이 성숙 단계까지 또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또 엄청난 이제 괴로움인데, 저도 지금 있는 회사는 저희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앞단의 고통과는 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그 괴로움과 고통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끊임없는 문제를 내가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과연 창업하는 게 맞을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요약하고 한번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 첫 번째, 창업가 자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크게 5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아까 전에 보였죠? 돈이 중요한 거. 그리고 저 5가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협상력 이슈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체력 이슈도 나왔던 것 같죠. 그리고 또 2개 뭐였나요? 한번 돌아가서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저도 한번 상기시켜보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작은 문제,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문제, 협상력. 그래 맞아. 쉬는 시간 없이 괜찮나? 워라밸을 갖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체력이 좋아야 된다. 요 창업가 자질. 저도 창업가 자질이 참 처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갖추고 있는 것도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고 없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보완해서 좀 만들어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피라미드 구조,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품이 맨 상단에 있긴 한데 수많은 밑에 있는 요소들이 뒷받침을 함으로써 제품이 비즈니스로서 자립할 수 있는 거다. 제품 서비스만이 중요한 거는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교훈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만약에 이제 투자를 염두를 하고 계신다면, 투자금은 계획과 실행력. 계획이 잘 서 있어야 되고 그거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잘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단순히 막 돈 낭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돈 썼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돈을 써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 팀에 있는가, 나한테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창업을 준비해 보는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간단한 사실 좀 더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스타트업 창업 이야기, 잘 안 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잘 안 된 얘기가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된 거는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된 이유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된 거는 어느 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를 좀 피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건 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지, 안 해야 실패할 확률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저의 개인적 통찰, 교훈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창업을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예비 창업자로서, 꿈나무 창업자로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학생분들 또는 이제 수강생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현실 세계에 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를 제가 좀 오늘 드릴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이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 원래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그냥 이제 편하게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질의응답을, 특히 이제 관심 많은 분들과 이제 좀 이렇게 오픈 디스커션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또 저도 배우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라이브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여건상 허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혹시라도 생각보다 또 스타트업 씬이 이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나중에라도 만약에 스타트업 씬에 오셔서 저를 보실 수 있을 때, 보실 수 있게 되면 꼭 동양미래에 대해 강의 들었던 얘기 하면서 저한테 좀 아는 척도 해주시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나중에 같은 이제 스타트업 씬의 어떤 동료로서 일원으로서 만나게 되는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